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일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 아우름 생태연구소라는 이종 평가 회사에서 지금 부장으로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맹꽁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8월 이제 졸업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그 논문 본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발표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해서 아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발표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임혜령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다 업무하시는 분들이고, 이쪽에 다 지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양서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양서 파충류를 이제 주제로 하려고 했더니, 1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오늘은 양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양서류에서 좀 종 구분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즉각적으로 좀 종 구분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과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키에 대해서 좀 확인을 드려서 좀 더 현장에서 원활하게 조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서류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서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이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맹꽁이 이런 애들을 이제 포함해서 양서류라고 하죠. 양서류라는 어원 자체가 물속과 물밖 양쪽에서 서식 가능하다 해서 이제 양서류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뭐 다 이제 요 정도는 아실 것 같고, 이제 양서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어릴 때는 물속에서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아가미로 수중호흡하면서 살다가 성장을 하면서 육상으로 나와서 이제 폐호흡을 하죠. 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하게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 등등을 저희는 이제 양서류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데, 외국 종들 중에서는 다리가 이제 2개나 아예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는 모두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죠. 몸 표면은 매끈하고 점액선을 가지고 있어 축축하다. 요거는 이제 개구리나 도롱뇽에 국한되고,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매끈하다기보단 돌기가 있고 그런 울퉁불퉁한 피부를 갖고 있죠. 또 독샘을 가지는 종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국내에 서식하는 종들은 중에는 이제 무당개구리나 옴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이런 애들이 이제 독샘을 갖고 있어서 우둘투둘한 돌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독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비늘이나 털이 없습니다. 이건 외국에 있는 종들 중엔 일부 피부가 비늘이나 털처럼 변경된 그런 양서류도 있습니다. 그 양서류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 허물을 벗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허물을 벗습니다. 보통 파충류는 허물이 굉장히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허물 벗는 걸 잘 알고 계시지만, 양서류도 허물 벗는다 그러면 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양서류도 얇은 피부 막 같은 형태의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는 발견하시기 힘들고, 뭐 사육 상태나 통 안에 넣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막 같은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연한 가지며 갈비뼈가 있거나 없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양 변화는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물갈퀴가 있는 종도 있고 없는 종도 있습니다. 보통 입이 크고 위턱 또는 양턱에 작은 이빨이 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먹이원을 찾죠. 그리고 호흡은 폐호흡과 피호흡을 동시에 하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길고 끈질기는 혀로 주로 이제 사냥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물속이나 습기 있는 땅 위에서 서식하고, 알은 이제 물속에서 이제 낳기 때문에 여기서 물속에서 올챙이로 변화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태 과정을 통해서 올챙이에서 성체가 되면서 성체들은 유생과 매우 다른 모습들을 보이죠. 수중 환경에 체외 수정하고 일부 체내 수정하는 종도 있지만, 이거는 국내에 서식하는 종들은 아니고 이거 해외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일부 종들 성체는 계속해서 물속에 살지만 대부분 땅에서 생활합니다. 양서류는 잘
아시다시피 변온동물이죠.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변온동물입니다. 양서류는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곤충, 지렁이, 달팽이, 심지어는 같은 종족도 먹고 다양한 먹이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는 무미목, 개구리, 두꺼비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유미목, 꼬리가 있는 도롱뇽 같은 종류, 그 다음 무족영원이라고, 이거는 국내에 서식하지는 않지만 해외 서식하는 다리가 없는 그런 양서류를 무족영원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미목은 약 7,007종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미목, 도롱뇽 정도도 전 세계적으로는 816종이 존재하고 무족영원도 222종으로 총 8,745종으로 굉장히 많은 분류군들이 있죠. 그러나 국내에는 총 28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이 종수들은 계속 연구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수를 제시할 때는 몇 년도 기준인지를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에 자료를 제가 찾았다 보면 이게 변화상이 계속 있습니다. 뭐 2020년에는 한 10종 정도 줄었었는데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서식하는 양서류들은 이제 무미목 쪽에서는 총 17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개구리, 그 다음에 두꺼비에서는 두꺼비, 물두꺼비. 작은 두꺼비는 이제 북한 서식종입니다.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종이고요. 청개구리는 이제 청개구리과에는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노랑배 청개구리. 노랑배 청개구리라는 종이 새롭게 탄생이 됐죠. 요 노랑배 청개구리는 수원 청개구리와 유사한 개구리가 이제 익산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DNA와 이제 소리가 약간 다른 차이로 지금 새로운 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맹꽁이과에 맹꽁이 한 종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과에는 옴개구리, 황수개구리, 금개구리, 참개구리, 한국산, 계곡산, 큰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요 큰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북방산개구리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큰산개구리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북방산개구리는 이제 국내 서식종이 아니라 북한부터 해서 좀 러시아까지 펼쳐져 있는 그쪽 종으로 되어 있고, 원래 기존에 불리던 저희 북방산개구리는 일본에 있는 대마도 쪽에서 이제 발견된 개체들과 같은 라인을 따라서 라나 우에노이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 아몰산 개구리도 예전에는 한국산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2005년에 한국산 개구리라는 새로운 종으로 등록이 돼서 한국 고유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몰산 개구리 역시 북한 2위 후에 서식하는 종으로 확인이 됩니다. 유미목 도롱뇽들입니다. 도롱뇽들도 이제 종이 많이 늘어났죠. 도롱뇽, 고리도롱뇽, 제주도롱뇽, 거제도롱뇽, 남방도롱뇽, 스문우리용 도롱뇽, 꼬마도롱뇽, 그 다음에 꼬리치레도롱뇽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네발가락 도롱뇽, 이끼도롱뇽 이렇게 11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7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지만 사실 외부 형태나 이런 걸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거의 지역적 위치와 유전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분포를 하기 때문에 거제에서 나오는 도롱뇽이 모두 거제 도롱뇽은 또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 도롱뇽의 이 DNA를 가진 애들도 있고 이런 도롱뇽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혼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멸종위기 2급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리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롱뇽들은 일단은 지역적인 위치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도롱뇽으로 이제 야장을 적으시거나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제주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해남부터 해서 변산반도까지 또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니까 이 제주도롱뇽도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남, 그 다음에 변산반도 이쪽까지 나오고 또 도롱뇽이랑 또 혼서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꼬리치대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알려진 그냥 꼬리치대 도롱뇽에서 두 종으로 이렇게 분화가 됐습니다. 양산 쪽에서만 나오는 양산 꼬리치대 도롱뇽이 있고, 기존 꼬리치대 도롱뇽은 한국 꼬리치대 도롱뇽으로 새로운 국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발가락 도롱뇽은 이거 역시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북한 서식종이고, 이끼 도롱뇽은 이제 미주 도롱뇽과에 속하는 그런 새로운 도롱뇽으로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양서류들을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는 수원청개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는 금개구리, 맹꽁이, 고리도롱뇽 이렇게 세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멸종위종 같은 경우에 아마 조사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종들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좀 관심도나 이제 좀 가질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하죠. 그래서 요 세 종을 구분하는 게 가장 아마 조사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 고리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유전학적 정보와 지리로 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고리도롱뇽은 부산 고리 쪽, 고리원전소 그쪽에서 이제 확인된 도롱뇽이었고,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 마산까지도 이렇게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롱뇽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멸종위종 말고도 이제 각 시도별로 보호종들을 지정해서 보호하는 경우가 있죠. 서울시에서는 두꺼비, 도롱뇽, 큰산개구리, 무단개구리, 꼬리채 도롱뇽을 이제 양서류 중에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롱뇽, 한국산개구리, 물두꺼비를 각 시도 보호종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멸종위종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데서 이제 멸종위종이 등장을 하면 포획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원형 보전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보전 대책을 세워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도 보호종도 좀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 시도 보호종 또한 포획 이주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전에 그 경기도 쪽에서 이제 한국산 개구리 도롱뇽을 이제 포획 이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획 이주를 한 다음에 3년간 모니터링이 이제 의무적으로 돼 있지만, 시도 보호종 같은 경우에는 포획 이주 후 모니터링은 사실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획 이주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상황을 보면 2024년 IUCN 레드리스트 기준을 보면 약 900종 정도가 멸종되었고 약 2천여 종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의 약 41%가 멸종 또는 멸종 위기종인 그런 취약적인 분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무미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미목 중 이제 무미목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이런 아이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분포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가지는 분류군들입니다. 양서류 중에서는 가장 번성해 있고 조상은 고대 석탄기 초기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뚜렷하게 변태하며 변태 후에는 꼬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올챙이 때는 꼬리가 있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무미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네 다리, 특히 뒷다리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일부 종들은 독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살아있는 곤충류를 먹고 일부는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등등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무미목의 이제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콧구멍, 눈꺼풀이 있고 눈 뒤에 고막 있죠. 그리고 위에 등면, 배면,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 또 뒷다리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골격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뼈대 형태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뒷다리는 발가락이 5개, 앞발가락은 4개를 가지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뒷발가락도 5개이기 때문에 발가락도 5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미목의 특징은 뒷발가락은 5개, 앞발가락은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할 때 머리하고 꼬리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는 외부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종도 있고, 일부 종들은 이 아가미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종도 있으며, 해외 종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화할 때까지 변태할 때까지 아가미가 남아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개구리 성장사는 이제 알에서 유행 단계를 통해서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와서 이제 개구리가 되는 그런 성장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무미목 같은 경우에 이제 울음소리를 통해서 암컷을 이제 유혹해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울음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두꺼비나 이런 애들은 울음주머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의 없는 모습도 보이고, 요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청개구리나 맹꽁이 같은 아이들이 하나의 울음주머니를 가지고 크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요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울음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울음을 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알을 낳는 모습들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물속에서 알을 낳는 형태만 보이지만 해외 종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 위에 이렇게 거품집을 지어서 낳는 종도 있고, 이렇게 또 역시 거품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 알을 낳거나 또 나뭇잎에 알을 낳아서 자신의 번식을 이루는 그런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비는 두 줄의 띠 형태의 알을 낳기도 합니다. 일부 종들은 이렇게 몸에 알을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몸속에 있는 이런 구멍에다 알을 낳아서 이렇게 수컷이 등어리에다 알을 지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올챙이들을 엎고선, 이런 개구리는 열대 우림 쪽에서 사는 애들인데 이제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올챙이들 등어리에 엎고 물이 있는 쪽까지 가가지고 다시 풀어서 키우고, 또 물이 마르면 또 이렇게 등어리에 엎고 다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 아주 구성애가 있는 모습도 보이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무미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일 좀 구분이 힘들거나 구분이 애매해서 좀 많이 현장에서 헷갈리시고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종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선정한 게 큰산개구리하고 계곡산개구리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두 종을 헷갈려 하시고 현장에서 구분하시기 어려워 하십니다. 사실 이 종들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도 막상 현장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요 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산개구리하고 계곡산개구리 같은 경우에 일단 계곡산개구리라는 이름 자체에 맞게 계곡산개구리는 주로 산림 계곡 쪽에 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큰산개구리는 그런 산림 쪽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거지대 하천이나 논에서부터 굉장히 좀 폭넓게 확인이 되죠. 둘 다 이제 번식기가 2월달에서 4월달로 번식기 역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산개구리하고 계곡산개구리와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난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큰산개구리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퍼진 형태의 죽 같은 형태로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간 낳은 알은 이렇게 좀 몽글몽글한 형태로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화를 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넓게 퍼진 형태로 물 위에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낳는 위치 또한 물이 이제 거의 흐르지 않는 정체역, 그 다음에 고인물, 계곡 쪽에서도 계곡부 말고 계곡 옆에 고여있는 그런 고여있는 물에 주로 산란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계곡산 개구리는 이름답게 계곡 쪽에서 이제 산란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에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나뭇가지나 아니면 나뭇잎 같은데 알을 부착해서 약간 부착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알의 형태를 보더라도 계곡산 개구리는 굉장히 몽글몽글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몽글몽글하는 게 알과 알 사이에 구분이 뚜렷할 정도로 포도송이 같은 느낌의 굉장히 알알이 박힌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알의 형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서 사실상 큰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때가 지나서 이제 유생 단계가 되면 이때도 굉장히 좀 구분이 힘든데, 사실 두 종을 이렇게 바로 놓고 봐서는 굉장히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렇게 뒷다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뒷다리 나오기 직전에 굉장히 커다란 이제 거의 자란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요 몸통을 보셨을 때 큰산개구리는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몸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개국산 개구리는 마치 이쪽에 튜브 같은 투명한 막 같은 형태의 그런 몸과 약간 껍질이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안에 투명한 막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더 또렷한데 개국부 쪽에서 이런 검은색의 약간 이런 막 같은 형태가 들어가 있는 개구리 올챙이를 보시면 요게 개국산 개구리 올챙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구분이 어렵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하실 때는 이 올챙이들이 발견되는 위치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런 개국산 개구리 올챙이는 사실 그 저지대 논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보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계곡부에서 이제 떠내려와서 이제 어쩌다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주로 계곡부에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 보시고 큰 산개구리 역시 계곡부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차이를 보시고 구분을 하시면 계곡산 개구리와 큰 산개구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산개구리 이제 성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큰 산개구리 성체고 이게 개국산 개구리 성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이제 야외에서 채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찰을 하실 때 보면은 사실 두 종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큰 산개구리와 개국산 개구리를 구분하는 이제 정석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아니고 제가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좀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이한 키를 가지고 저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큰 산개구리와 개국산 개구리 두상으로 일단 보는 때 일단 큰 산개구리 같은 경우는 눈과 코끝이 이렇게 좀 뾰족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적인 구분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개국산 개에 비해 두상이 더 뾰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뾰족하다는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뾰족한지 아니면 덜 뾰족한지 둥근지 이런 차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좀 확실한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제가 가칭으로 그냥 개구리 대가리 삼각법이라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 코끝에서 눈 사이를 삼각형을 그렸을 때 코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국산 개구리는 코끝과 눈 사이가 뭉툭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면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큰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지 혹은 정삼각형을 그리는지를 보고 일단 첫 번째로 큰 산개구리와 개국산 개구리의 두상 비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옆면을 보시면 이제 눈과 고막 사이를 보실 때 큰 산개구리 같은 경우엔 눈보다 고막이 큽니다. 그래서 눈을 고막 안쪽으로 넣었을 때 고막이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고 개국산 개구리 같은 경우엔 눈이 고막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눈을 고막에 넣어봤을 때 눈보다 고막이 더 작다. 그러면 개국산 개구리로 이제 동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이들이 많습니다. 색깔부터 해서 체형, 그 다음에 사는 곳에 따라 이제 영양 상태에 따라 체형도 많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것도 막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게 이제 골격 형태는 절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대가리 삼각법을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눈 뒤에 있는 요 고막이 더 크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이 개체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계곡부에서 발견됐는지 아니면 밑에 저지대 논에서 발견됐는지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걸 확인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좀 토탈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보시면 큰 산개구리 성체 같은 경우 요 검은색 띠가 약간 일정한 두께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 개국산 개구리의 뒷다리에 있는 이 검은색 띠는 약간 좀 불규칙합니다. 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하지만 큰 산개구리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이 검은색의 띠들이 유사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국산 개구리는 이 뒷다리에 있는 이 검은색 띠 모양이 붉거나 가늘거나 이런
좀 약간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산개구리와 계곡산 개구리는 사실 막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현장에서 나가서 확인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조사를 하셨던 분들도 나가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키로 물갈퀴가 이제 계곡산 개구리는 큰산개구리보다 물갈퀴가 더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뒷발가락 보시면 요 첫 번째 마디부터 계곡산개구리는 시작하지만, 큰산개구리는 요 뒷발가락 끝에서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곡산개구리가 좀 더 넓은 물갈퀴를 가지지만, 큰산개구리는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잡아서 이렇게 좀 펼쳐보고 많은 관찰을 통해야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제 그 산개구리 중에 이제 한국산 개구리가 있죠. 한국산 개구리는 이제 우리나라 개구리류 중에 개구리과에 속하는 종 중에 가장 작은 종이고,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 좀 얼굴 옆에 흰 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집단으로 이제 습지나 이런 곳에서 살죠. 한국산 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산개구리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알 형태를 봤을 때 주먹보다 작으면 한국산 개구리, 주먹보다 크면 큰산 개구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알을 낳게 되면 굉장히 뭉쳐 있어서 큰산 개구리하고 또 구분이 어려운데, 그때 보실 수 있는 게, 큰산 개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물흐물한 죽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양수산 개구리는 계곡산 개구리만큼 탱글탱글하지 않지만 알과 알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큰산 개구리와 계곡산 개구리가 같이 나왔고 있는데, 크기가 일단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요 정도 되는 크기면 거의 주먹 정도보다 작거나 거의 주먹과 같은 크기고, 요 정도는 손바닥을 두 개는 펼친 거 정도로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산개구리하고 한국산개구리는 이런 같은 공간에서도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구분하실 때 큰산개구리와 한국산개구리를 이제 좀 현장에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산 개구리 유생 같은 경우는 이 유생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유생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현장 나갔을 때는 막상 너무 변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이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산 개구리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요 화살표 옆에 보시면 몸쪽에 등어리에 약간 검은색의 점이 있습니다. 점 두 개. 요 점 두 개를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린 시기에는 발견이 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큰 올챙이가 돼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한국산 개구리를 확인을 하신다 하시면 이제 저지대, 습지 이런 데서도 확인을 하시고, 일단 나오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언제, 몇 월 달에 나왔는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세세한 키들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양서류는 아무래도 구분이 좀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이거가 있으면 무조건 이종이다 이렇게 되는 종들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양서류들은 상당히 주관적 판단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많거나 계속 관찰을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구분이 많이 힘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참개구리하고 금개구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참개구리하고 금개구리는 이제 구분이 그래도 한국산 계곡산이나 큰 산보다 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개구리는 멸종위 2급종이라 만약에 이 멸종위 2급종을 좀 헷갈리시게 되거나 잘못 오동정하게 되시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참개구리하고 금개구리 구분하시는 방법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사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겹치지만, 일단 참개구리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견되죠. 그리고 참개구리라는 이름답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개구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초록색부터 갈색까지 다양한 피부를 갖고 있고, 보통 이런 갈색깔 형태를 갖고 있으면 암컷, 초록색 빛깔을 띠고 있으면 수컷인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약간 경향성이고 그걸로만 가지고 암수를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가운데 나 있는 이 선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운데 요 선마저도 이제 없는 개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찰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선이 뚜렷한 개체들이 많지만 간혹 초록색이면서 선이 아예 없는 개체들도 있기 때문에 금개구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개구리하고 참개구리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는 큰 산개구리 알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 참개구리 알은 약간 넓게 퍼진 형태로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큰 산개구리 알은 물 위에 약간 떠서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띠면 참개구리 알은 이렇게 물 안에 가라앉아 있는 형태를 띠고 낳는 시기 또한 4월부터 빠르면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큰 산개구리 올챙이, 참개구리의 올챙이를 보시면 이렇게 성체와 비슷하게 가운데 뚜렷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크기 또한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리고 몸에 이렇게 얼룩무늬 같은 점박이 무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분이 쉽게 가능하십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금개구리 알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죄송합니다. PPT가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갔네.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수초에 붙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개구리처럼 굉장히 큰 알을 띄는 게 아니고 요 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알들을 수초에 붙이는 형태로 금개구리는 낳고요. 그리고 금개구리 올챙이는 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금개구리 성체처럼 몸에 강렬한 이런 금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색 줄무늬를 보시고 금개구리 올챙이를 이제 좀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고 복부 쪽을 보시면 노랗고 이렇게 금박 무늬 같은 플레이크 형태의 무늬들이 있습니다. 요 무늬만 보시고도 요거는 금개구리 올챙이인지 확실히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개구리하고 그 올챙이는 사실 구분이 가장 쉬운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부를 비교하면 참개구리 같은 경우에 복부가 이렇게 하얗지만 금개구리는 배가 이렇게 좀 노랗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개구리 중에서도 약간 노란 개체가 있고 금개구리 중에서도 하얀 개체가 있는데 대부분 참개구리는 하얗고 금개구리는 노란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들도 비교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산개구리하고 계곡산개구리를 구분하는 대가리 삼각법을 쓸 수가 있는데 큰 산개구리처럼 참개구리는 코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눈과 코끝을 삼각형 그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금개구리는 코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눈과 코끝을 그렸을 때 대가리 삼각법을 봤을 땐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이제 구분이 어려우시면 그걸로도 구분이 가능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잡아서 복부를 보시면 복부의 색깔이 이렇게 하얗냐 아니면 노란색이냐 요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입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종 중에 하나죠.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또 멸종위 1급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종의 가장 큰 구분은 사실상 소리로 구분하는 게 가장 쉽죠. 일반적인 청개구리들은 가장 많이 울고 있는 깨깨깨깨 소리를 내는 그런 개체들이고 수원청개구리는 좀 약간 날카로운 금속성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죠. 깽깽깽 거리는 소리로 좀 높은 음으로 내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의 이제 막상 잡아서 보면 굉장히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소리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콜플레이백이라는 조사를 주로 하는데 야간 조사를 하실 경우에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이제 녹음해 가셔서 그 울음소리를 틀어주면 거기에 반응해서 청개구리들이 막 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콜을 보내면 얘들이 콜을 다시 저한테 주는 그래서 콜백 조사라고 하는데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청개구리가 서식이 의심되는 지역이나 이제 문원이나 이런데 수원청개구리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수원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가신 다음에 수원청개구리가 울지 않고 있더라도 한 자리에서 나올 만한 이제 농경지나 이런 곳에서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틀어놓고 이제 콜을 계속 틀어놓으면 다시 콜백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야간 조사나 비 올 때 그 다음에 번식 시기에 이제 딱 맞춰서 이제 6월, 7월 뭐 이럴 때 번식 시기에 맞춰서 가시면 콜백을 이제 넣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고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발끝에 빨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무 위나 벽, 이렇게 나뭇잎 위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색깔도 이런 녹색형이지만 계절이나 이제 시기에 따라 갈색형을 띠는 계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색도 카멜레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색깔을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색변이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영이 트리프록답게 이렇게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개구리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아침 한 그 6시나 7시 새벽쯤에 나가서 나무에 보시면 나무에 이렇게 나무마다 마치 열매가 열린 것처럼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수원청개구리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이제 그 구분을 할 때 배척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긴 한데, 수원청개구리는 이제 제가 여러모로 관찰한 결과 청개구리에 비해 색깔이 좀 굉장히 연두빛깔을 많이 띱니다. 굉장히 연한 연두색 빛깔을 많이 띠고, 우는 울음소리 모습 자체가 이렇게 벼와 벼 사이에 양쪽에 손을 잡고 우는 개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땅 위에서 우는 개체들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중요한 분류치 중 하나가 이렇게 논에서 벼 사이에 잡고 우는 개체들을 수원청개구리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 최근 연구 들어서는 이제 이 땅 위에서도 이렇게 우는 개체들이 많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엔 제가 울음소리를 확인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이제 수원청개구리로 확실한 동정이 된 개체들이고요. 비슷하게 이제 좀 앞모습을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 앞발가락에 팔목과 앞발가락 사이의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장갑을 낀 그런 느낌으로 색깔이 다른 느낌인데,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팔색과 손등의 색깔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까지 거의 발색이 이어져 있죠. 이것도 100%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런 개체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봤을 때, 얘 대가리 삼각법을 좀 비교했을 때 얘는 좀 반대로 청개구리는 코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좀 정삼각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청개구리는 코끝이 좀 뾰족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대가리 삼각법을 봤을 때 이 수원청개구리는 이등변 삼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키를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잡았을 때 이 코끝이 삼각형인지, 그리고 이 손에 있는 그 손등에 있는 무늬가 팔목까지 다 이어져 있는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소리로 판단을 하셔서, 소리가 난다, 거기에 이제 수원청개구리 난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포획을 하셨을 때 두 종을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부 쪽을 비교해 보자면, 청개구리는 약간 청개구리와 유사하게 이렇게 하얗거나, 수컷 같은 경우에 여기가 굉장히 검은색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목 부분이 이런 하얀색보다는 이제 약간 하얗거나 검은색 빛깔을 띠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부가 좀 하얀 느낌이고, 수원청개구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많이 띠고 있으며, 복부 또한 노란색이 좀 강렬합니다.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새로운 종이 있다고 했죠. 그 노랑배 청개구리 같은 경우 역시 배 쪽이 좀 더 노랗다는 그 이름을 붙여서 노랑배 청개구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로 서식하는 지역은 익산을 중심으로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지역적 분포를 봤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다 서식을 하고 있죠. 수원청개구리는 이제 서해안 중심으로 주로 출현을 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하실 때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는 좀 한번 소리를 좀 많이 숙지를 하시고 가셔서, 혹은 소리를 이제 녹음하셔서 콜백 조사를 하시면 좀 더 원활한 조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청개구리하고 맹꽁이 올챙이가 좀 많이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청개구리 올챙이하고 맹꽁이 올챙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청개구리 올챙이 같은 경우 꼬리 끝에 이렇게 붉은 빛깔이 많이 돌고요. 그 다음에 몸 형태를 봤을 때 청개구리보다는 맹꽁이가 좀 더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는 눈과 눈 사이인데, 그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쪽 끝에 눈과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요 눈과 눈 사이 각도가 맹꽁이보다는 좀 더 좁죠. 그리고 몸과 꼬리 비율이 거의 1대1인 반면에, 거의 1대1로 이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옆모습을 봤을 때
청개구리 이렇게 옆쪽으로도 통통하고 위아래로 넓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맹꽁이는 약간 머리를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 둘의 차이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현장에서 뺄채를 통해서 잡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종은 올챙이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계속 잡아보시고 확인하고 관찰하셔야 좀 능숙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꼬리 쪽에 이제 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런 꼬리 쪽에 붉은기가 없는 개체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붉은기를 가장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늬 자체도 청개구리는 굉장히 이렇게 무늬들이 큽니다. 하지만 맹꽁이는 굉장히 작은 자잘자잘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머리 두상 차이, 눈의 위치 이렇게 다양하게 한 3-4가지 정도를 복합해서 보셔야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오동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좀 많이 확인을 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돼서 제가 이거 청개구리와 맹꽁이, 올챙이는 한번 비교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미목입니다. 유미목은 역시 꼬리가 있는 그 도롱뇽 쪽을 이제 얘기를 하죠. 분포도는 이제 개구리나 이런 데에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 종 중에 하나이죠. 전세적으로는 이제 816종, 한국은 11종이 돼 있고, 도롱뇽도 이제 크게 3개로 나는데 도롱뇽암목, 영원암목, 사이렌암목. 근데 이 뒤에 두 목은 국내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목의 골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뼈와 이렇게 꼬리뼈가 있고 가슬비뼈 이렇게 머리 있고 무미목 역시 발가락은 뒷발가락은 5개, 앞발가락은 4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한 서식종 중에 하나가 4발가락 도롱뇽이 있는데 그거는 이름답게 뒷발가락이 4개가 있습니다. 다른 종들은 5개, 4개인데 걔는 4개, 4개 돼 있어서 4발가락 도롱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알 형태도 좀 이렇게 막 같은 바나나 같은 형태의 한 쌍으로 났습니다. 쌍의 알을 이렇게 안에 알을 넣어서 그래서 개구리와 이렇게 몽글몽글 지어있는 개구리 알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도롱뇽 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앞다리 뒷다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아가미가 있고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도롱뇽과 개구리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하면서 암컷을 유혹해서 꼬리로 감싸고 정자를 집어넣어서 알을 낳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롱뇽들 아까 7종이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고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도롱뇽 한 종 정도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롱뇽들은 다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따라서 이제 구분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지만 사실 유전학적 정보 외에는 사실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고리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멸종이 2급 종이기 때문에 고리도롱뇽이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유의하시고 정말 정확한 동종이 필요하시면 유전학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롱뇽 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나 이파리에 이렇게 좀 알을 낳는 형태고요. 이렇게 두 개의 알을 한 쌍으로 낳습니다. 예전에 요 도롱뇽 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조들이 도롱뇽 알을 그냥 이런 나무나 이런 데다 부착시키지 않고 그냥 나면 비가 적게 오고 돌이나 이런 나뭇가지에 붙여놓으면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많이 나서 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시켜 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인간관계는 이제 밝혀지지 않은 약간 무속적인 그런 신앙에 가까운 그런 얘기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도롱뇽 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아가미가 이렇게 나왔다가 성체가 되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동하는 그 양서류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 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동정보나 뭐 이런 건 사실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들을 이제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보다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제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진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좀 중회나 제가 이런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발표도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면서 이 종 특성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경우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줌 회의다 보니까 좀 미약한 정보들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유전학적 질문 사항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셨는데, 유전학적 정보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 했는데, 이제 종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동용하고 도롱뇽하고 요거를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유전학적 정보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양산 쪽에 개발을 하던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제 도롱뇽하고 고리동룡이 그쪽도 혼수하는 지역이라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환경단체 분들은 고리동룡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제 거기 평가업을 하셨던 쪽에서는 도롱뇽으로 해서 이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좀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제가 자문을 나갔을 때 이제 유전학 정보 외에는 힘들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지,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멸종위 2급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롱뇽을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야장 자체에 썩었던 것은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분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롱뇽을 유전자 분석을 맡겼었는데, 사실 둘 다 나왔습니다. 고리도롱뇽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도롱뇽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청이나 아니면 환경유역청이나 이런 곳에서 양산이나 고리 이런 쪽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리도롱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뭐 해봐라, 차라리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통해서 종 구분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노랑배 청개구리 소리는 수원 청개구리 소리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서 인간의 귀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파장 분석을 하면 조금 다른데 사실 구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노랑배 청개구리 소리는 거의 수원 청개구리 소리와 비슷하다고 보시고, 익산에서 나오는 수원 청개구리는 노랑배 청개구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순간 안쪽부터, 안쪽에 있는 요쪽을 세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사례 같은 거, 아니면 뭐 종 구분 방법이나 아니면 양수법 증류에 대해서 좀 뭔가 궁금하셨던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제가 또 가는 선에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네. 어디, 혹시 그 올챙이가 모기 유청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맹꽁이 유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는 모습 많이 봤고, 특히 네. 이제 흠개구리 올챙이나 청개구리 올챙이도 많이 잡아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고인물에 살다 보니까 네. 주로 섭식하는 먹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서울 도심지 내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양서류를 어떤 목표종으로 잡는다면 혹시 가능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개구리 종류? 뭐 사실 기대종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면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대종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종 중에 하나가 이제 양서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박, 물속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양쪽에서 피해를 받는 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종으로 삼으면 이 양서류가 나온다 그러면 물과 물박 모두 다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기대종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 유명한 애들을 많이 사용하죠. 보통 이제 두꺼비라든지 아니면 도롱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이제 뭐 서울시 보호종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뭐 개발 사업을 하실 때 타겟팅은 뭐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의 그 타겟팅을 원하시는 거죠? 그 개발 사업을 하면 이 기대종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죠, 혹시? 보통 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하면
보통 뭐 네. 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그 어떤 목표종을 하나씩 잡거든요. 근데 아, 대부분 네네. 사람들이 뭐 박새 이러면서 서울시 보호종으로 퉁치고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뭐 아파트 재건축 뭐 재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30년 이상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개입 당시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당시에 뭔가 좀 타겟팅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강남이든 강북이든 강서든 강동이든 전부 다 박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마 그 서울시 보호종들은 이제 보호종으로 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참개구리나 아니면 청개구리 같이 좀 가장 흔하지만 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보기 힘들 수도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들이 네. 있다면 그래도 물과 물박 양쪽에 서식하는 양서류들이 나타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청개구리나 참개구리를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노랑배 청개구리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 노랑배 청개구리 안 돼 있다면, 익산 쪽에서 나오는 수원 청개구리들은 멸종이 1급종인 1급종인데, 이 노랑배 청개구리를 만드는 바람에 일반종으로 하락돼 버렸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1급종까지는 모르더라도 멸종위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거의 동급으로 좀 취급해주고 있긴 합니다. 멸종위종 이 아니라고 지금 돼 있긴 일반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멸종위종 수준의 그런 높은 포획 이주라든지 그런 정한 방안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분리학적으로도 지금 많은 문제가 조금 있는 종이라 향후 노란배 청개구리는 없어질 수도 있고 아직 연구가 좀 더 돼서 좀 더 발전 방향을 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학자에 따라서 이제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란배 청개구리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아직은 많은 종입니다. 뭐 어떤 또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서식처를 만든다면 서식처를 만드는 종별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양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무미목, 유미목, 이렇게 큰 분류군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미목 같은 경우에는 물 환경이 아무래도, 개구리나 이런 쪽보다는 굉장히 더 높은 수질과 더 많은 풍부한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 목표를 이제 도롱뇽이나 이쪽을 잡는다면 좀 더 수량이 풍부한 계곡형 형태나 아니면 물이 그리고 고이지 않는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이제 조성해주고 만약에 맹꽁이나 이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좀 무미목 쪽에 목표를 두신다면 물이 고였다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조성하라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미목 같은 경우에는 고여있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흐르면 올챙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이나 서식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고여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여있는 공간과 물이 이제 흐를 수 있는 공간 연결되는 그런 연결성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떠한 타겟종을 이제 일단 잡고 그거에 따른 생태적 정보와 그 다음에 공사하시는 거기에 서식적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무미목은 이제 물의 흐름과 그다음에 수질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조성을 하시고 무미목 쪽을 대상으로 하시면 정수역이 존재하는 그런 연결성 있는 형태의 서식지를 조성하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곤충 대발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들과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막 증가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실 양서파충류의 주요한 먹이원이기 때문에 양서류가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긴 하는데 요즘 상황 제가 보면 조사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뭐 늘어난 지역도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곤충 대발생하고는 연결성이 저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청개구리는 농약과 비료 때문에 개체수가 수원청개구리뿐만 아니라 저는 청개구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조사를 나갔을 때는 제가 한 10년 전 조사를 나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논 지역에서 청개구리하고 청개구리 그다음에 참개구리가 거의 없는 지역을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종조차 보이지 않는 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논들 대부분이 농약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농약이 얼마나 심하게 이제 됐는지를 보시면 논뚝 같은 데 보시면 이제 풀이 자라 있는데 농약을 굉장히 심하게 친 지역들은 저는 굉장히 푸르른데 논뚝 지역은 노랗게 다 죽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농약을 굉장히 강하게 치시고 또 논 속을 보면 다른 수소곤충들이 많이 보여되는데 수소곤충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농약 많이 치시는 논들이 많아서 지금은 솔직히 참개구리, 청개구리 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에 민감하다. 이게 수원청개구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참개구리, 청개구리도 그렇고 물론 금개구리, 양서리라는 종 자체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 피부로 또 호흡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들이라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 속에서 또 번식을 하기 때문에 농약이 또 물에 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분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체 서식처 만들면 이제 몇 회까지, 몇 마리까지 넣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수용성이란 이런 거는 이제 딱히 연구가 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행동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권이 맹꽁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다고 알려있죠. 하지만 이제 구렁이나 이런 것들은 행동권이 킬로미터 단위로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대체 서식처를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무한정 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그 시점과 그 공사 거기 그 현장 상황에 따라 이건 굉장히 좀 유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맹꽁이 포획 기준을 하면 이 대체 서식지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데다 넣으면 이제 교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좀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지역에 이제 넣자니 그러면 얘들의 또 적응력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회 몇 마리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냐 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무 관련된 주제였어서 그런지 오늘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을 했고 질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느라 수고해주신 김일란 부장님 너무 감사 많이 드리고요. 휴일 아침에 시간 쪼개서 자리 빛내주신 기술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8월에도 12차 웨비나 있으니까 그때도 오늘 참여율 함께 그대로 가져가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발표자님 저기 오늘 발표 자료 좀 내려주시면 저희 단체 인증샷 한번 찍게 발표 자료 좀 내려주세요. 중지역이 내려갔나요? 네. 네네네. 그러면 카메라들 좀 많이 좀 켜주세요. 사진으로 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